달러가 국제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위상들이 낮아지는 추세로 진화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결제할 때는 뭘로 하면 되겠습니까? 위안화로 하면 되는 거죠. 과연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따라서 바이든도 엄청난 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저는 명지대학교의 박정호라고 하고요. 유튜브 채널 여의도맨션이라는 걸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옐런 미 재무장관 6월 1일 부채 한도 도달, 디폴트 가능성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이 언급을 보면 이제 미국 정부가 조만간 우리 예전에 IMF 외환위기와 같이 디폴트를 선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팩트를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은 어떻게 이제 국채를 발행하냐 하면요. 미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가 이렇게 하는데요. 정부와 의회는 서로 견제 기능을 하죠. 근데 의회라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 국민을 대신해서 관리하고 감독해줄 그런 권한이 있고요. 정부는 말 그대로 나라 살림의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 살림의 주체인 정부가 마음대로 국채 발행해서 즉 빚 땡겨다가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 이것저것 해서는 안 되겠죠. 바로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는 법으로 미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최고 실링, 그러니까 맥스 상한선을 정해놓는 게 통상적입니다. 이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이런 방식으로 해서 국가 전체의 부채를 총액으로 관리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자,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벌써 이 금액에 상한선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이 금액을 넘어서게 될 경우 이제 추가적으로 국채 발행이 안 되고 그럼 미국 국채 가격이 시장에서 폭락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 속에서 디폴트의 얘기가 나온 것인데요. 사실 예전에도 미국이 자신들이 설정한 그 최고 수익 금액 이상으로 국채를 더 발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만 가지고 이번에 미국이 정말 큰일 났구나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런데 미국은 나름대로 국가 살림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복지 지출이나 추가적인 지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부채를 땡겼을 수 있는 이 실링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도를 계속 높여왔던 흐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상 최악의 국가 부채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죠. 그리고 예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런 그 사상 최고의 국가 부채 한도에 도달했고 그걸 넘어서는 수준에서 국가 신용 등급을 평가하는 세계적인 신용평가사로부터 세상에 전 세계 최우량채를 발행하는 미국이 신용 등급이 강등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될 경우 미 국채 가격의 급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려하면서 이 기사가 나온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그럼 답변이 어느 정도 됐겠죠. 이번에 국가 한도를 넘어서거나 넘어설 인접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그랬다. 그런데 그때 미국이 디폴트를 선언했느냐? 아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미국이 이제 한번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져서 그때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그것을 방만하게 보고만 있지는 않겠죠. 특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공화당도 민주당도 미 국가 신용 등급을 떨어뜨리는 주 원흉이 너희 정당이다. 이 소리는 듣기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는 수준까지의 문제까지는 솔직히 발생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화당 입장에서는 정권을 되찾아와야 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권을 수성해야겠죠. 자, 그런데 민주당은 정권을 수성하기 위해선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늘 선거 직전에 우리 대통령 후보들이 내세우는 공약들, 기억들 하실 겁니다. 우리 오죽하면 그 공약을 빌공짜라고 해서 헛소리, 빈 공약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요즘 미국 경제가 급격히 냉각되기 시작하면서 경기를 부양하지 않고서는 바이든 정부가 재선되기 힘들다고 당연히 판단할 겁니다. 실제 미국 대통령은요, 3차례를 빼고는 단 한 번도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 없어요. 근데 그 3번의 대통령이 전부 뭐 때문에 재선에 실패했냐면 경제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재선에 실패했던 이유가 코로나19로 경제에 대한 급격한 우려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재선에 실패했고요. 그 전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도 카운터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부시 대통령, 이 부시 대통령은 사실 전쟁에서 이긴 전쟁 영웅이었어요. 걸프전에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재선에 당선될 줄 알았는데 미국 경제가 걸프전 이후 경제가 급격히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빌 클린턴이 어떤 공약을 들고 나왔냐 하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게 슬로건이었어요. 바로 이 선거 캠페인을 바탕으로 본인이 부시 대통령의 재선을 꺾고 바로 당선이 된 겁니다. 이처럼 미국의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 대부분의 사례, 유일한 사례는 다 경제 때문이에요. 따라서 바이든도 급격히 지금 미국 경제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점점 위축돼 가고 있는 이 상황을 막기 위해서 엄청난 재정 지출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부채 실링을 거의 다 채운 상황에서 재정 지출을 더 하기 위해선 부채 실링을 올려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선 이번 참에 부채 규모를 대거 늘리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공화당은 그렇게 마음대로 재정 지출 원활하게 하면서 선심성 행정이라든가 본인들이 정책 집행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는 걸 막아야지만 정권을 다시 가지고 오겠죠. 따라서 공화당 입장에선 말도 안 된다, 부채 그렇게 마음대로 못 올린다, 이렇게 막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국가 부채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져왔던 정당이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 바뀌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만큼은 아니에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정치의 역사가 오래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국익과 관련된 일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이 결정적인 순간에 다 타협을 봐요. 그러니까 의회가 워킹을 해요. 그 첨예하게 대립한다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상원들끼리 아니면 백악관에서 가장 결정적인 캐스팅보드 역할을 하는 하원, 상원원을 찾아가서 당신이 원하는 어떤 법안은 내가 넣어줄 테니 대신 이번에는 이걸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면서 딜을 봐요. 그리고 그 딜을 보는 어떤 노하우, 숙련된 정도, 이게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따라서 국가의 펀더멘탈 자체가 완전히 들어엎어지는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그 범주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죠. 많지는 않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국회가 열리지 않는 날이 더 많고 열렸을 때 그냥 어떤지 아시잖아요. 자, 오늘 그러면 밀린 법안 다 통과시킵시다. 첫 번째 투표 시작. 자, 땅땅땅. 두 번째 시작. 땅땅땅. 세 번째 시작. 정말 읽어보고는 왔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인데 하여튼 우리보다는 심하지 않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한쪽 정당은 약간 친중 성향이 좀 더 높고 반대쪽 정당은 친미 성향이 좀 더 높은 기조를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를 바라보는 이 뷰에 있어서 공화당이나 민주당은 서로 어떻게 보면 경쟁적으로 반중적인 정책을 서로 내세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권자들을 분석을 했거든요. 내년이 어차피 2024년이 대선이다 보니까 민주당도 어떤 정책과 공약을 내세워야 우리 유권자의 표심을 많이 얻을 수 있는지 그 분석해야 되고 공화당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지금 미국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 기조 중에 대표적인 것이 중국에 대한 프레시, 즉 중국을 누르는 정책에 대한 우호적인 선호도가 높다라는 게 분석이 됐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저쪽이 친중이니까 우린 친미할래, 이런 우리나라의 이런 기조가 아니라 둘 다 어떻게 보면 국민이 원하고 국익에 도움된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더 강도 높은 정책을 내세워서 유권자의 표심을 얻으려는 기조가 있는 게 미국의 정당의 움직임이지 우리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그 모습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30조 달러라는 이 어마어마한 부채, 이거는 분명 영향은 있습니다. 사실 어떤 나라의 국가 살림이라는 것은요, 갑자기 허리띠를 확 졸라맨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뭐 만성적인 흑자 구조로 전환되기는 좀 어려운 게 많아요.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뭔가 국가에서 어떤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노후 복지 차원에서 연금이라든가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또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줄어드는 경로보다는 선거를 한두 번씩 더 치르고 나면 그런 혜택의 수와 내용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일반적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가들은 복지 예산이라는 게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통상적인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삶의 질이라는 게 예전보다 그 수위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부합하는 형태로 뭔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게 통상적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조적으로 한번 지출이 늘어나는 형태가 구성이 되면 그게 한 번에 줄어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많은 OECD 국가들 같은 경우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항상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라는 건 더 높아지기보다는 조금씩 떨어져 가는 게 일반적이고, 그 얘기는 예전보다 수익이 덜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지출은 점점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 적자를 한꺼번에 흑자로 돌려 세우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바로 미국 정부도 국가 부채가 30조 달러에 육박했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수준까지 임계점에 점점 도달하고 있고, 미국도 진짜 국가 경제 시스템에 근본적인 재설계와 수정을 하지 않고서는 과연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슬슬 걱정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 근래 코로나19 요 기간 때도 미국이란 나라를 지켜보면 참 부럽다, 이 세 글자가 제가 미국을 바라보는 관점인데요. 뭡니까? 달러잖아요. 이런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30조 달러 이 정도까지 부채를 얻을 수도 없겠지만, 이런 어마어마한 부채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는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는 많은 학자들의 시각이 훨씬 더 냉정할 거예요. 하지만 미국이기 때문에 디폴트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들은 기축통화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로화, 위화나 엔화, 많은 나라들의 준 기축통화는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준 기축통화라고 말씀드렸죠. 무슨 얘기냐? 지역적인 지역에서 나름대로 유통통화, 결제통화로 사용될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화는 아직까지는 미국 달러입니다. 최근 위안화가 급격히 상승해서 위안화가 달러의 위상을 위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한참 멀었고요. 전 세계 결제 통화량 중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5%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의 시대는 앞으로 좀 더 계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미국 본토 안에서는 국가 부채가 이렇게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전 세계적으로는 달러의 위상이, 특히 신생 개도국, 신흥 독립국이라고 불리우는 그들 국가에서는 훨씬 위상이 높아져요. 이거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남유럽발 재정위기 이후에도 우리가 확인됐던 사례입니다. 무슨 얘기냐? 글로벌 금융위기나 남유럽발 재정위기가 일어나니까 실제 그때 상황에서 세계 경제는 휘청거렸어요. 이렇게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즈음에는 미국이 휘청거리니, 쉽게 말해서 미국이 재채기를 하니 다른 나라들은 독감에 걸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제적인 영향에 크게 휘둘리는 중남미 국가들이 그랬죠.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국이 힘들 때 중남미 국가들은 정말 휘청휘청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중남미 국가의 경제가 더 휘청거리고, 심지어 국가 디폴트 이런 걸 선언하는 나라들이 많아지면서 중남미 국가의 많은 국가의 화폐 가치들이 정말 폭락합니다. 그때 그들 국민들이 선택한 대체지가 바로 뭐였느냐? 달러 의존적이었어요. 실제 그 나라 현지에 가서 마트에 가서 물건 사거나 그러려고 하면 자국 화폐 안 받는 거예요. 온리 달러. 미국 달러, US 달러 줘. 안 그러면 나 너한테 이 물건 안 팔아. 이게 일반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심지어 남미의 종주국이라고 불리우는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국가들도 이런 전 세계적인 불황기에는 달러 의존도가 훨씬 더 높고요. 실제 제가 출장을 많이 갔던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아르헨티나 내국인이 아르헨티나 안에서 부동산을 살 때도 아르헨티나의 페소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아르헨티나에서 내가 아파트 살거나 집 살려고 하면 달러로 결제해야 돼요. 이처럼 경제 위기나 경제 불황이 한 번씩 경험되고 나면 달러 의존도가 훨씬 더 높아지는 게 세계 경제고, 이건 중남미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 그 다음에 중동의 일부 국민소득이 낮은 정치적으로 불안한 국가들은 지금도 달러를 더 시장에서 찾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0세기의 마지막 독립했던 국가들 중에 동티모르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이 동티모르는 인구 숫자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고민을 했었어요. 우리 동티모르 신생 독립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독립국가가 됐는데, 그러면 우리는 우리나라만의 법적 통화를 따로 만들까? 고민을 잠깐 했었는데 결국 안 만들기로 했습니다. 왜? 인구 숫자가 작다 보니까 인쇄하고 유통하는 게 비용이 안 나오는 거예요. 효용이.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다? 우리나라의 법정 통화는 그냥 달러로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워서 미국도 국가 디폴트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달러 가치가 폭락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신생 독립국들은 더 달러 의존적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이렇게 국가 채무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그리고 미국의 전형적인 무역 적자가 계속 만연되게 될 수밖에 없다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미국의 달러가 강세인 것은 여전히 유지될 수는 있지만 많은 곳에서 지역적으로 달러가 아닌 다른 화폐들이 유통되면서 결제되는 상황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흐름으로 지금 급격히 대두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서남아시아, 서아시아라고 분류할 수 있는 인도 지역이에요. 인도가 최근 인도 주변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스리랑카는 지금 국가 리더십이 거의 부재 상태에 가깝고 파키스탄은 무슨 금세기 최악의 수재를 당하다 보니 전 국토의 3분의 1이 그냥 물에 침수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지금 정상적인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방글라데시도 마찬가지고 인근 국가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국가들은 지금 국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여러 생필품들을 인도로부터 거의 조달받고 있는데 바로 이 과정에서 인도가 그렇다면 니들이 필요한 이 생필품들을 결제할 때 인도의 화폐인 루피로 결제해라. 그리고 앞으로 이쪽 지역, 우리 인도 주변의 지역은 루피를 결제 통화로 사용해보자 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의 기축통화, 결제통화가 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하나 설정한 거죠. 그 다음에 중국과 중동이 요즘 사이가 급진전되고 있습니다. 원래 중동의 많은 왕자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미국이 지켜줄 것과 그리고 석유에 대한 채굴 권한을 중동의 여러 국가들에게 돌려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석유를 살 수 있는 유일한 화폐를 달러로 이렇게 결정했던 이런 암묵적 거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어떤 흐름이 있느냐? 중동 지역은 이제 석유를 살 때는 어떻게? 중국의 위안화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한 거예요. 그러면 석유의 일부 결제와 중동 지역의 투자라든가 소비의 일부 지출이 위안화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요즘 최근 달러 결제가 막히기 시작하면서 본인들이 필요한 여러 생필품과 국제사회로부터 조달받아야 될 물건을 본인이 직접 어떻게 보면 선적해서 가져올 수가 없다 보니 어떻게 한다? 중국에게 대신 좀 사줘. 그리고 내가 중국으로부터 육로로 가지고 올게. 요즘 이런 식으로 필요한 물품을 조달받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가 그럼 결제할 때는 뭘로 하면 되겠습니까? 위안화로 하면 되는 거죠. 러시아는 중국에게 석유나 천연가스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위안화로 결제받은 다음에 그 위안화를 가지고 본인들이 필요한 물건을 다시 결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인 리스크의 변화 그리고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달러화가 제 기능을 못하는 일부 지역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가장 최근 들어서 또 달러의 기능이 일부 약해질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남미 국가가 꼽히고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올해까지 남미 국가에 있었던 모든 선거에서 좌파 정권이 대부분 들어섰어요. 볼리비아, 파라과이, 그 다음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이런 대부분의 국가가 다 좌파 정권이 들어섰는데 남미의 좌파 정권은 친중 성향이 굉장히 높은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중 성향이 높은 이 남미 국가들이 이제 위안화에 대한 의존도 또는 위안화에 대한 비중을 늘릴 가능성이 많고요. 실제 얼마 전에 시진핑이 초대해서 국빈 방문을 했던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앞으로 브라질에서는 위안화로 결제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서 이제 위안화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달러가 국제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위상들이 점점 조금씩은 낮아지는 추세로 진화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천정부지 가격에도 금사재기 중 심상치 않은 움직임. 전 세계의 국부, 어느 나라가 국가 부가 많으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요.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부를 뭐로 바로미터로 삼고 있냐면요. 그 나라가 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예요. 그만큼 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건 최종 결제권으로 내가 얼마를 지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역량을 보여주는 겁니다. 미국은 달러라는 인쇄기 돌리면 부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이건 극히 예외적인 나라고 나머지 대부분의 나라는 바로 금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이 금에 대한 중요성이 이 금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통적으로 중국만 굉장히 남달라요.
그리고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사실 금의 저주에 빠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전 세계적으로 금광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금광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건, 금 매장량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건 미국이 윤전기 돌려서 달러 인쇄해서 결제 막 해대는 거와 똑같은 걸 가질 수 있잖아요. 왜? 땅 파가지고 야, 금 캤어, 가서 결제하고 와, 이럴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서 패권 국가가 된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한번 볼까요? 일단 아프리카 국가에서 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수단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수단 위에는 누비아라는 수단 북동쪽에 지역이 하나 있는데요. 이 누비아의 그 뜻이 이집트어로 노예라는 뜻이기도 하고 노비아라는 뜻도 또 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 수단은 사하라 이북 지역에서 가장 금 매장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 4,000년 전에 고대 이집트 문명 때부터, 그러니까 투탕카멘 그 전체 금광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 금이 이집트에서 캔 금이 아니에요. 수단에서 캐온 거예요. 그래서 수단에서 캐온 금이기 때문에 수단 지역을 누비아라고 금이라고도 부르고, 그 금 캐는 업무를 그 수단에 있는 원주민들, 그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서 캤기 때문에 그쪽 동네 이름을 노예와 금이라고 지칭되는 지명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금이 많은 지역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약탈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집트 지역을 로마가 점령한 뒤에 어떻게 됐나요? 로마가 알았겠죠. 야, 저쪽 지역에 엄청난 금광이 있대. 거기서 캐면 나 떼부자 된다. 그래서 또 어떻게 됐다? 바로 그것 때문에 또 수단은 로마의 직할령으로 로마의 또 수탈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럽 본토에서는 금광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루마니아입니다. 자,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한 시대를 풍미한 적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옛날부터 고대 그러면 그리스나 로마가 최강대국이었고, 그 다음에 신대륙 발견됐었을 때는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 또 최강대국이었고, 그 뒤에는 또 동인도 회사를 중심으로 한 네덜란드, 영국이 또 최강대국이었고, 그 중간 언저리에는 또 바이킹들이 또 난리가 난 적이 있었었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또 전 세계 최강 국가의 반열에 올라가 있고요. 자, 그런데 유럽의 많은 나라들 중에서 단 한 번도 주도권을 가지지 못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또 루마니아예요. 왜 그러냐? 이게 뭔가 유럽 전 대륙에서 패권을 장악했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점령하러 가는 데가 또 루마니아거든요. 왜? 캐야 되거든요. 거기서 금 캐가지고 군인들 결제해주고, 야, 계속 나라를 지켜, 나를 보호해, 이렇게 하면서 그거 결제하지, 또 군비 조달하는데 또 쓰지. 그러다 보니까 맨날 수탈의 대상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금을 직접 자국 내에서 얻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됐다? 해외에서 대규모 조달할 수 있는 식민지를 갖게 돼서 바로 산업혁명에 뒤처졌던 나라들이 있어요. 바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입니다. 신대륙을 갔더니 세상에 그 신대륙 전체에 금광이 어마어마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포르투갈도 스페인도 여기저기 남미, 중남미 전 대륙에서 금 캐다가 그걸로 바로 본토에 가지고 와서 그걸로 자신들이 필요한 공산품이나 생필품들을 여기저기 결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은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이렇게 금이라는 게 계속 밀려 들어오니 어떻게 됐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꾸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죠. 그 당시에는 화폐가 금화, 은화다 보니까 금이 많아진다는 건 쉽게 얘기해서 화폐를 많이 찍었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건 당연히 요즘으로 따지면 인플레이션이 많이 촉발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경각심을 가지면 좋으냐면, 지금과 같은 경제 지식이나 이론이 있었으면 금의 반입을 많이 줄이고 적정하게 우리가 금을 유통해야겠다, 이런 경각심이 있을 텐데, 물건 가격이 자꾸 뛰니까 식민지에서 더 금을 캐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걸 캐가지고 와서 또 뭐 했다? 자, 그 금으로 또 자신들이 필요한 걸 자꾸 결제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산업혁명의 주축에서 뒤로 밀려갔죠. 왜? 영국과 독일과 이탈리아나 뭐 이런 나라들은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본인들이 뭔가 돈을 직접 벌어야만 했어요. 직접 벌어야 되다 보니 제품 개발하고 R&D하고, 그래서 좋은 물건을 오히려 어딘가 갖다 팔아서 그걸로 본인들이 필요한 자금을 얻을 수밖에 없다 보니 산업혁명과 같은 기술 개발을 많이 한 건데, 스페인은 그럴 필요가 없이 노예들한테 전화해서 금 2돈만 더 가져오라고
해. 두 돈 가져와서 또 결제하고 하니까 이 산업혁명이라는 경제적인 진보에 있어서 퇴보를 한 거죠. 자, 그럼 스페인, 포르투갈을 비롯해서 유럽 전 대륙이 이렇게 신대륙에서 캤던 금들, 이게 다 어디로 밀려 들어갔을까요? 바로 유럽인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샀던 물건이 뭡니까? 중국에서 비단, 도자기, 향신료 이런 걸 다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대륙에서 캐든 금들이 유럽에 왔다가 결국 그 금이 어디로 갔다? 중국으로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들은 그때부터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별로 만들기 어렵지 않은 도자기를 쟤네한테 줬더니 세상에 금을 줬어. 우리는 만들기 어렵지 않은 비단을 그 당시 도자기와 그 당시 비단이 지금으로 따지면 반도체에 해당된 거예요. 우리 옛날 문헌을 보면 어떤 정도로 이 비단과 도자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졌냐면 비단 같은 경우 그 당시 유럽 본토는 이렇게 얇은 면직물을 입어보질 못했겠죠. 왜냐하면 면을 어디서 났겠습니까? 비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사람들이 그때 한여름에도 입고 다닌 게 뭐겠습니까? 모직이에요. 동물 털이나 이런 걸로 만든, 얼마나 무겁고 그 가죽과 털이 얼마나 또 통풍이 안 되겠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가벼운 소재의 뭘 한번 입어보니까 이건 마약보다 더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그물 조sol에도 이걸 다시 입어야 되는 거죠. 얼마나 편한지를 아니까요. 그리고 냉장고 없을 때 항상 상한 음식을 그냥 먹다가 비리게 후추 뿌려서 먹고 뭐 뿌려서 먹었더니 정말 그 맛은 잊을 수가 없거든요. 이 의식주라는 일상생활의 삶의 질을 격상시키다 보니까 이거는 금붙이를 조sol에도 꼭 반드시 얻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단을 우리가 직접 생산할 수 없느냐, 그런 것들을 상인들에게 많이 물어봤는데 이 유럽 상인들도 참 나쁜 놈들이지, 본인들에게 계속 비단 얻어쓰게 만들려고 어떻게 했다? 비단은 나무에서 열리는 거다라고 거짓말을 한 문헌도 있어요. 그래서 비단 나무 한 그루만 좀 얻어와다오 했는데 기후가 안 맞아서 여기서 안 자란다, 뭐 이런 문서들도 많아요. 하여튼 그래서 결국 계속 황금을 주고 금 가격과 똑같은 비단과 이런 것들을 얻어오는 구조였죠. 자, 그러다 보니 중국에서는 그 당시 이 금을 저장하면서 떼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았고, 아, 이렇게 금이라는 게 정말 한번 저장을 해놓으면 언제 위기시에 어떤 상황에서도 결제할 수 있고 어느 나라에 가서도 내가 이거 결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금의 가치를 잘 알게 된 겁니다. 바로 그래서 항상 위기 때마다 중국인들은 금을 모아요. 그래서 우리 홍콩 여행 가거나 중국 본토에 여행 가면 금은방도 쫙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금은방들은 유럽의 금은방들을 지나가거나 아니면 중동의 금은방들을 지나가 봤을 때랑 비교하면 차이가 있어요. 일단 유럽은 금은방을 가면 전부 뭡니까? 장신구예요. 예쁜 목걸이, 예쁜 귀걸이 이런 거라다가 어쩌다가 금바가 몇 개 딱 있죠. 근데 중국은 홍콩 근처에 귀금속 금은방 지나면 뭐가 있습니까? 황금 두꺼비, 황금 배지, 금 열쇠, 이만한 것들 뭐예요? 저장수단인 거예요. 돈으로서, 가치로서 저장하는 것에 금에 대한 관심도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이 천정부지 가격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경제의 불안함, 그리고 중국과 미국과의 갈등의 고조됨과 인해서 위안화에 대한 향후 불안전성, 그리고 땅 투기가 요즘 중국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다른 망고불변의 영구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금을 거의 사재기하다시피 모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930년 대공환 경험한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에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그런 경제 위기는 생애 처음 경험하신 것이다.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찍을 뻔했다가 9만 전자로 떨어집니다. 뭐라고 해요? 싸다? 담아라. 또 5만 전자 떨어집니다. 바겐세일이다, 담아라. 여러분, 주식을 떨어질 때마다 사는 겁니까? 여전히 주식 담으라고 했던 사람들, 결과적으로 뭡니까? 안타깝게도 장님이었던